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작품인데요. 네, 책을 좀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이게 아닌데 버전이 좀 바뀌었나요? 그 표지가 아마 없었던 책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저는 이건 빌려 읽은 것 같고요. 오, 그래요. 이게 또 띠지가 있네요. 띠지 있습니다. 네, 띠지 매니아. 띠지 때문에 제가 몇 권 막 갖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네.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좀 소개를 더 해주시죠. 예, 이 작품은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 관련돼서 네. 그 쓰여진 그 작품인데요. 또 특별히 히가시노 게이고가 굉장히 사랑하는 그 스포츠인 스키 관련 소재의 소설이에요. 저도 스키를 참 좋아해요. 그 원 아나운서께서도 스키 아주 많이 하시죠. 열심히 탑니다. 네. 가족들도 다 아주 좋아할 정도로. 맞아요. 예. 근데 이 스키라는 소재만 가져왔어요, 사실은. 스키가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네. 스키장이 뭐 등장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는 타고난 재능 혹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중요한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출생의 비밀이 나오는데 네. 이런 소재인데 이 출생의 비밀은 사실 굉장히 그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우리나라 드라마는 대부분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뭐 비밀 막 등장하죠. 예, 뭐 그냥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 했는데 뭐 엄마가 갑자기 막 니들이 남매다 뭐 이런 이복 남매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출생의 비밀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전개해 나가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뻐꾸기의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제목이 나온 거죠. 그럼 나중에 이따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건 일본에서 언제 출간을 된 거예요? 비교적 저희가 그 소개하는 작품 중에서 비교적 최근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0년 1월 달에 출간됐습니다. 그래도 8년 전이에요. 그러네요. 87작품, 현재 총 나와 있는 87작품 중에 64번째 작품입니다. 아니, 그러면 8년 동안 23작품이 더 나왔다는 거네요. 참 대단합니다, 정말. 뭐 1년에 거의 4권 꼴로 3권, 4권. 최소 3권, 4권을 써야 대단한 작가입니다, 정말.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거 잡지 연재됐던 거죠? 예. 바사스. 네, 요거 장음 표시가 돼 있네요. 바사스. 사실은 영어인데 이제 벌서스라는 누구 대 누구 할 때 VS 하고 줄임말로 했는데 벌서스라는 이름의 잡지, 스포츠 잡지 같아요. 여기에 2004년 10월에서 2005년 12월 호까지 연재가 됐고요. 또 좀 띄엄띄엄 연재가 됐어요. 2006년 2, 3호로에 연재됐고 그리고 또 잡지가 바뀝니다. 소설 보석이라는 잡지에서 그쪽으로 옮겨 타요? 옮겨 타요. 또 2006년 12월호부터 2008년 2월호까지.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군요. 예, 그래서 2004년에 시작된 소설이 2008년에 마무리가 되고. 아니, 그러면 이 작품을 읽고 있던 독자들은, 기다리고 있던 작가들은 중간에 바꾼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또 기다리고 그리고 저 잡지도 바꿔야 되고 소설도 바꿔서 또 뭘 갈아타야 되고. 이거 사실 좀 갑질 아닌가? 이 원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부터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는 아니었고요. 페이크. 가짜. FAKE. 가짜. 뭐 이런 그 제목으로 연재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언제 출간됐습니까? 2013년 11월에 출간됐습니다. 거의 4년 가까이 지나서. 그렇죠. 번역은 누가 하셨죠? 김난주 선생님. 김난주 선생님. 역시 또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많이. 양윤옥 선생님과 더불어서 아주 제일 많이 하신 분이죠. 이게 사실 제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제인 출판사 관련해서 또 교수님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제인이라는 출판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작품인데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죠? 이것도 독자 10,000명의 그 팬투표에서 그 3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졸업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그렇죠. 있는데 중위 정도 되는 거네요. 그 32위 작품을 제가 소개드리려는데 이게 마구예요, 마구. 마구. 그 저희가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이죠. 그 야구 관련돼서. 요거는 그러니까 스키를 소재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32위 작품, 33위 작품이 다 스포츠 소재고. 그러니까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도 뭐 마구만큼이나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이 되겠죠. 사실 그게 독자 투표긴 하지만
그게 표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크지 사실. 않고 사실은 뭐 이게 뭐 무슨 전문가나 평론가가 하는 게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이건 뭐 연예인이 얘기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맞아요. 좀 참고로 그럼요. 너무 큰 공신력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요게 지금 들으시는 것이 일반편이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역시 스포일러 편으로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포일러 버전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줄거리 좀 안내해 주시죠. 네. 한때 일본 최고의 스키 선수로 활약했던 히다 히로마사는 자신의 외동딸 히다 카자미 역시 자신의 뒤를 잇는 톱 스키어로 키웁니다. 어느 날 카자미를 후원하는 회사의 스포츠과학연구소 부소장이 카자미의 아버지를 찾아와서 운동 능력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유전자가 딸인 카자미에게 발견됐다면서 아버지인 히다의 유전자와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허락해달라고 해요. 하지만 히다에게는 이를 허락하지 못할 꺼림칙한 비밀이 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궁금한데. 출생의 비밀. 그런 거죠. 10수년 전 자살한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히다는 낡은 신문지 조각 하나를 발견하는데 거기에는 아내의 고향에서 발생한 신생아 납치 사건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어요. 사건 발생 날짜가 딸 카자미가 태어난 즈음이라는 것을 안 히다는 혹시 자신의 딸인 카자미가 자신의 딸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꺼림칙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카자미의 소속사에 의문의 협박장이 날아들고 나서 며칠 후 선수들이 타는 셔틀버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그 뒷이야기는 바로 다음 편의 스포일러 편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이 뻐꾸기란 새가 아주 얄미운 새더라고요. 저도 이제 찾아보고 알았는데 이 딱새라는 새가 또 있어요. 뭐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하게 뭐 근처에 사나 봐요. 이 뻐꾸기는 딱새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낳아서 자기 대신 기르게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못됐어요, 아주. 그러네요. 근데 이 딱새는 아주 또 착해요, 보니까. 딱새는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물어다 정성껏 키운다고 해요. 착한 게 아니라 약간 멍청한 건데 모르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새끼. 그렇죠. 그런데 이 뻐꾸기 새끼가 되게 못됐어요. 못되게 그 딱새가 낳은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고 합니다. 자꾸 이제 방송에서 새끼에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욕하는 게 아니고 어린 개체를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뻐꾸기 이야기는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주제를 잘 나타내주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은어 속어긴 한데 뻐꾸기 날린다 이러잖아요. 그러게요. 뻐꾸기 나쁜 새라 이런 건가요? 그 진짜 뻐꾸기 날린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소설에서 이 카자미라는 고등학생 여자아이는 어머니 없이 아버지가 잘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의 친아버지는, 이 카자미의 친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아버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 기른 아버지는 당황하게 된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생의 비밀, 또 뭐 기른 부모, 낳은 부모 이 주제는 수많은 영화, 드라마 그리고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뭐 낳은 부모, 기른 부모 관련된 영화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맞아요. 하는데요. 교수님 또 영화의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그 배우 특집편에서 다뤘었어요. 후쿠야마 마사하루. 저 유가와 교수. 맞습니다. 유가와 교수 전문 배우죠. 그래서 그 영화가 유가와 교수 가수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주연으로 한 이 영화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거는 히가시노 게이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그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 기른 부모, 낳은 부모 뭐 이런 어떤 주제예요. 그래서 요 영화는 아주 그 대단한 그 작품이고 또 대단한 연기를 보여준 그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그 2013년에 소개돼서 아주 큰 찬사를 받았고요. 감독이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인데 아주 유명한 감독이에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올해 2018년에 칸느 영화제에서
어느 가족이라는 그 영화로 황금종려상을 받았어요. 황금종려상이 최고상이죠. 예, 최고상입니다. 근데 그 어느 가족도 그러니까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항상 가족의 이야기를 영화의 그 메인 플롯으로 삼는데요. 그렇군요. 이 어느 가족, 만비키 가족인데 그 일본 그 원 제목으로는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소설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랑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우연히 길 위에서 떨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가족처럼 함께 살게 되는 그렇군요. 가족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어느 가족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두 편을 다 교수님은 보셨나요? 어느 가족은 아직 개봉도 안 했어요. 개봉을 안 했어요. 얼마 있다가 하시는 거군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 때 되면은 개봉을 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보셨으니까 그거를 좀 안내 요거 사실 그 배우 특집편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할게요. 아, 배우 특집에서 이 얘기를 하셨나요? 그대로 했습니다. 아, 왜 기억이 안 나?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겠습니다. 그거 들어보셔도 되는데 다시 뭐 한번 그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사실은 병원에서 뒤바뀐 남의 집 아이예요. 어쩔 수 없이 친자식을 키우던 집과 이제 알게 돼요. 6살이나 되도록 키웠는데 뒤바뀐 걸 알게 돼요. 이 가끔 일어나는 토픽에 뭐 나오죠. 맞습니다. 뉴스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식을 찾아와요. 서로 양쪽 집이. 근데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 후쿠야마 마사하루는 아주 엄격하고 자식을 아주 그냥 잘 양육하는 스타일이고, 이 또 다른 집은 아주 좀 망나니처럼 막 키우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집에 돌아온 자기 친자식이 아주 잘 적응을 못 합니다. 적응을 정말로 못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이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점점 상대편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그 자신이 그 아이를 위한다면서 엄격하기만 했지 자식과 친구처럼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이 상대방 아버지는 아이와 친구처럼 아주 지내는 것을 알게 되고요. 결국 자기 친아이에게 앞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상대방 그 아버지 밑에 살았으니까 그 방식으로 자신을 바꿔가는다는 이런 영화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아주 영화이고 구성애가 있는 영화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그 아드님을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막 키우는 것 같은데. 저쪽 집이군요, 저쪽 집. 저쪽 집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읽는 된다. 한번 관람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이 소설에서 이 어릴 때 갖고 있는 재능과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꿈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인가, 뭐 이런 주제가 좀 나오잖아요. 이게 크게 두 가지 이 플롯이 이 소설에서 중요한데요. 뭐 출생의 비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릴 어떤 재능, 어릴 때 혹은 타고난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이거하고 재능은 있지만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다른 일.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은 그렇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죠. 그게 같다면 정말 행복한 거죠. 제일 좋겠죠. 일반적으로 좀 같은데 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다르죠, 많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제 생계냐, 자기 꿈이냐, 이런 관점으로 맞습니다. 본다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기 직업 만족도가 10% 미만이라고 해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나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러네요. 교수님은 매우 만족하시죠? 저는 이제 10% 안에 드는 것 같은데. 저는 매우 만족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뭐 학생들한테 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소설 속에 신고라는 고등학생이 등장해요. 신고. 이제 스키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고는 사실은 스키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스키는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자신의 스키 능력 때문에 아버지가 그 취업까지 했거든요. 이 후원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스키를 그런 식으로 얽매이게 되면 더 하기 싫을 텐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스키가. 없죠. 근데 음악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좋아해요. 자신의 꿈이고. 그래서 이게 무엇을 따라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심도 깊게 이 소설에 나오고요. 투잡하면 되는데. 그렇네요. 이 신고를
그 스키 선수로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연구소 부소장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분은 좀 진중한 사람인가요? 진중한 사람입니다. 예, 그럼 진중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예. 저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재능을 살리면 삶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스포츠든 예술이든 남보다 뛰어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좋아할 것이고 설사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더라도 차츰 열의를 보이고 몰두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삶의 자양분으로 삼으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바로 신고처럼요. 그에게 올림픽은 꿈도 무엇도 아닙니다. 그의 꿈은 마음껏 기타를 치는 거죠. 프로 뮤지션이 되지 못하더라도 들어주는 사람 한 명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저 음악을 접하고만 있어도 그는 행복해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너는 재능이 있다고 하면서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시키는 건 일종의 인격무시가 아닐까요? 예. 이 소설의 진중하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요, 좋습니다. 이 소설의 끝부분에 나오는데 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신고를 막 스키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재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망치는 건 부모 혹은 어른. 그렇습니다. 예. 부모,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예.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어느 잡지와 이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요거는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제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해드리도록 하죠.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잡지와 인터뷰에서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는 어느 스포츠 전문 잡지에 연재했었는데요. 우선 스포츠 잡지이기 때문에 스포츠 관련 소재로 소설을 꾸며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라는 소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라면 역시 운동선수들의 재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재능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로에 입단해서는 한 번도 1군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보통 그 선수는 재능이 없다라고 평가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가 재능이 있었다는 예전의 평가는 그 선수의 인생을 농락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재능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재능은 종종 부모의 환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번 소설에서는 재능이란 것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완전 선천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겠죠. 상당히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이제 후천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능이 있다고 꼭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야 하는가. 그럼요.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근데 앞서서 그 연구소 부소장 그 코멘트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 연구소 부소장은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일 거 아니에요, 교수님처럼. 요걸 교수님이 하시고 히가시노 게이고 목소리를 제가 쭉 냈었으니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치환해서 들으셨길 바랍니다.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독자 댓글들이 있군요. 소개해 주시죠. 흔하디 흔한 출생의 비밀을 다룬 이야기도 히가시노 게이고가 쓰면 다르다. 이상한 일들의 연속, 그리고 조금씩 밝혀지는 진상. 후반부의 연속적인 반전은 꽤나 멋지다. 스포일러를 하셨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 믿고 보는 작가, 한 권씩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하신 분도 있는데 한 권씩 모으는 재미를 느끼시다 보면 박인권 교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 댓글을 가져온 게 이거 꼭 저보는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 한 권씩 안 모으시잖아요. 여러 권씩 모으나요? 뻐꾸기 알은 누구의 지금 몇 권 있습니까? 이거 한 두세 권은 일본어판도 있나요? 일본어판 있죠. 용의자 엑세온 씨는 몇 권 갖고 계시죠? 7권, 8권. 제가 본 게 한 7권, 8권 있는데 일본어판도 있지 않나요? 일본어판까지 뭐 하여간에 10몇 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는 되지 마시라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건 이렇게 되셔야 이제 왕답게 되는 거죠. 맞아요. 초반부 설정을 풀어내는 것이 지루함. 하지만 후반부에는 가속도와 박력이 넘침. 제가 요건 갖고 온 거는 저도 초반부는
약간 좀 지루했어요. 근데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 이렇게 좀 지루한 작품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역시 후반부에는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다 할 정도로 그렇죠.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 내용이 빨라서 금방 읽었다. 인간의 유전과 재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인간의 재능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과연 전자일까 후자일까. 아니 뭐 댓글도 이런 식으로 학구적이에요. 네, 아니 출판사 관계자입니까? 자, 교수님 끝으로 이 뻐꾸기알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작품은 타고난 재능에 관한 주제와 출생의 비밀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절묘하게 엮어서 재미있는 전개를 이루어낸 소설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의 많은 소설들에서 가족애라는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작품도 그에 어울리는 아주 수작이라고 평가합니다. 뻐꾸기알은 누구의 것인가 스포일러 버전 시작합니다. 스키 활강 선수인 히다 카자미의 아버지인 히다 히로마사는 재능이 뛰어난 딸 덕분에 딸을 후원하는 회사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히다 히로마사 자신이 스키 선수로 이름을 날렸었지만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딸은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등학생인 신부님에도 기업체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후원사의 스포츠과학연구소 부소장인 유즈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카자미의 아버지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스포츠 선수의 재능을 과학적으로 발굴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 카자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운동 능력이라는 면에서 인간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물론 취미로 즐기는 정도라면 재능이 있고 없고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수준에서는 타고난 재능이 큰 관건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결국 이 유즈키가 연구하는 분야는 부모의 운동 능력을 자식들이 얼마만큼 물려받느냐는 유전학적인 접근법인데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스키 선수이고 딸은 재능이 뛰어나 보이는 스키 선수인 히다 부녀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유즈키는 아버지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녀 간에 얼마만큼의 비슷한 점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인 히다 히로마사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딸인 히다 카자미가 자신의 딸이 아닌 것 같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딸이 아니면 물론 자신의 아내의 피도 섞여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유즈키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19년 전 히다는 스키 선수로서 마지막 불꽃을 피우기 위해 유럽으로 전지훈련을 떠나 있는 동안에 아내 도모요는 어렵게 가진 딸을 홀로 낳았습니다. 히다가 전지훈련이 끝나고 돌아와서 크게 기뻐하며 딸 카자미를 잘 키우고자 하는데 어느 날 어린 카자미를 두고 아내 도모요가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시리에 빠진 히다는 힘겨워하면서도 남아있는 딸인 카자미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카자미는 어려서부터 스키에 대한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게 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회에 나가 우승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카자미가 6학년이던 겨울에 히다는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집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죽은 아내가 화장대로 쓰던 서랍 깊숙한 곳에 꼬깃꼬깃 접힌 채로 있는 신문의 일부분이었어요. 신문의 내용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신생아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기사인데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유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다는 신문의 날짜를 확인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그 날짜는 카자미가 태어난 날짜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마음속에 불안함을 느낀 히다는 카자미가 태어났다고 하는 병원을 19년이 흐른 지금에야 방문해서 카자미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병원에서는 아내인 도모요가 아이를 낳은 기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미스테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카자미는 정말 자신들의 아이가 아닌 것 같죠. 한편 고등학생인 도리고의 신고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인데 카자미와 같은 회사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유망주 선수입니다. 앞으로 대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스키 선수이고 신고와 그의 아버지인 가스야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완벽하게 아버지의 운동 능력을 아들인 신고가 물려받은 것이에요. 신고의 능력 때문에 무능했던 아버지를 회사에서
취업을 시켜주기까지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신고 자신은 스키 선수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신고의 꿈은 음악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를 칠 줄도 모르면서 기타를 파는 가게에 가서 이리저리 구경하는 것도 즐겁고 음악 DVD를 보는 것이 가장 좋아하는 휴식이기도 합니다. 한편 스포츠과학연구소 부소장인 유즈키가 근무하는 본사에서 급히 유즈키에게 들어오라는 연락이 와서 가보니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협박장이 날아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히다 카자미를 스키부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었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카자미의 신변에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 협박장은 이미 두 번째인데 첫 번째 협박장은 그냥 지나갔지만 두 번째 것은 더 이상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 카자미의 아버지에게 알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카자미의 아버지 히다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다리가 후들거리게 됩니다. 가미조라는 사람으로부터 온 전화인데 어느 기업체의 사장이에요. 히다는 전화로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히다가 이렇게 놀란 이유는 아내가 숨겨놓았던 19년 전 신문에 나온 아이를 유괴당했다는 집안의 가장 이름이 가미조인 것입니다. 즉, 딸 카자미의 친아버지가 자신에게, 히다에게 전화를 건 것이에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죠. 어쨌든 다음날 가미조를 히다가 근무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한편 다음날 스포츠과학연구소 부소장인 유즈키는 히다에게 딸인 카자미를 협박하는 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스포츠 클럽을 찾아가는데 입구에서 웬 노신사와 마주칩니다. 누군지 궁금해하며 들어가서 히다를 만나는데 히다는 너무 피곤하다면서 다음에 보자고 하지만 유즈키가 협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자 히다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유즈키와 헤어진 히다는 조금 전에 자신을 찾아온 가미조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는데 예상한 대로 가미조는 딸 카자미의 친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피 묻은 종이를 히다에게 주는데 이 피는 카자미의 친엄마의 피이고 카자미와 DNA 검사를 하게 되면은 진실을 밝혀지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누가 친부인지 친모인지 진실을 밝히라는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네. 한편 스키 선수인 카자미와 신고가 우연히 둘이 마주치게 되는데 신고가 보고 있던 기타 잡지를 카자미가 보고 신고에게 기타에 대해 물어봅니다. 기타 치니? 카자미가 물어봤다. 신고는 당황한 모습으로 잡지를 얼른 가방에 집어넣었다. 숨길 거 없잖아. 기타 좋아해? 하고 신고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대단하네. 다음에 들려줘. 칠 줄 몰라. 뭐? 칠 줄 모른다고. 기타는 좋아하지만 만져본 적도 없어. 그렇구나. 기타라면 훨씬 진지하게 연습할 텐데 이런 거보다 훨씬 하고 싶은데. 신고가 그렇게 말하고서 폴대를 조작하는 포즈를 잡았다. 카자미는 눈살을 찌푸렸다. 혹시 너 스키가 싫은 거니? 신고는 고개를 비틀며 약간 괴로운 표정을 보였다. 싫은 건 아니야.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데 참아야 한다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서. 예, 이렇게 이 억지로 스키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신고의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해 놓았고요. 한편 이 카자미는 스키장에서 삿포로로 갈 일이 있어서 호텔 로비에서 삿포로로 가는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노신사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 카자미의 팬이라면서 반갑게, 자신의 팬이라는 거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노신사도 삿포로로 가는 길이라서 셔틀버스를 같이 타게 되는데요. 셔틀버스가 출발하기 바로 전에 카자미는 호텔방에다 휴대폰을 놓고 온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내리게 되고 노신사만 셔틀버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셔틀버스를 타려고 이 카자미가 호텔 로비로 내려오는데 여러 사람이 로비에서 카자미를 보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앞선 카자미가 타려고 했던 셔틀버스가 큰 사고가 나서 거기에 타고 있던 노신사가 크게 다쳐서 의식불명인 상태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카자미는 자신이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것도 놀랍지만
노신사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결국 카자미와 관련되어 날아든 협박장에 대한 이야기를 회사 측에서 경찰에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셔틀버스 사건도 카자미를 노린 것이 아닐까 하고 정밀 조사를 하는데 예상한 대로 셔틀버스 브레이크에 어떤 장치를 해놓아서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즉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것입니다. 누군가 카자미를 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단서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한편 카자미의 아버지인 히다는 이 사고 소식을 TV로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딸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 가미조가 셔틀버스를 타고 사고를 당한 그 노신사였던 것입니다. 가미조가 히다의 딸인 카자미를 만나러 갔다가 당한 사고임을 직감한 히다는 카자미에게 전화를 걸어 노신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묻지만 카자미는 노신사가 자신의 팬이라는 말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카자미가 타려고 했던 버스 때문에 가미조가 사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히다와 카자미는 가미조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병문안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미조의 부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세스코라는 이름을 가진 중년 여인인데 사실은 카자미의 친모가 되겠죠.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가미조가 왜 삿포로까지 와서 카자미를 만나려 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남편은 스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스코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가미조와 세스코 부부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 아들이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히다는 아버지죠. 카자미의 이 가미조가 왜 카자미를 찾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골수 이식은 부모보다는 형제 자매 지간에 하는 것이 더 성공 확률이 높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카자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미조는 자신의 아내에게 카자미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인 세스코는 왜 남편이 이 먼 곳까지 왔는지 이해를 못했던 것이에요. 히다는 자신의 딸인 카자미와 세스코의 아들이 남매지간이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빨리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카자미의 출생의 비밀을 세스코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세스코를 따로 찾아가서 만나는데 이 엄청난 사실을 고백하려는 순간에 세스코 집안의 혈액형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그걸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카자미의 혈액형은 세스코와 그녀의 남편인 가미조의 혈액형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즉 카자미는 예상과는 다르게 세스코와 가미조의 부부 사이에 생긴 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카자미의 출생의 비밀을 고백하려던 히다는 갑작스럽게 멈추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자미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자신의 집안까지 오게 되고 누가 부모인지 이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한편 이 전에 카자미를 스키부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카자미를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협박 편지와 관련돼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것은 이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이 셔틀버스 사고로 병실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가미조라는 것입니다. 가미조의 부인인 세스코가 남편의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컴퓨터 파일에 협박 편지가 발견되어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가미조는 카자미를 스키부에서 제외하라는 협박 편지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낸 것일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가미조는 셔틀버스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협박 편지 사건의 용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포츠과학연구소 부소장인 유즈키는 이런 일련의 의문점을 알아보기 위해 나가오카에 위치한 가미조의 아내인 세스코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미 경찰에서 가미조와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압수해 간 상태라서 별 소득 없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히다의 자살한 부인인 도모요의 고향이 나가오카이고 그 지역에 있는 크라운 호텔에 근무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이에 유즈키는 마지막으로 크라운 호텔에 가서 죽은 히다의 부인인 도모요의 처녀 시절 행적을 추적하는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카자미의 아버지이자 자살해 죽은 도모요의 남편인 히다였어요. 히다가 도모요의 고향인 나가오카에 온 이유는 도대체 카자미를 도모요가 어디에서 데리고 왔는지를 19년 전에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어요. 세스코와 가미조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유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신문 기사 때문에 두 사람의 혈액형을 듣는 순간 두 부부 사이에서 카자미가 태어난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된 히다는 도대체 카자미를 죽은 아내인 도모요가 어디에서 데리고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히다와 유즈키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히다가 가지고 있는 아내 도모요의 어릴 적 사진을 유즈키가 보는데 사진 중에 도모요가 기계체조 체육관에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게 되고 이 사진을 통해서 도모요의 과거를 추적하기로 합니다. 다음날 유즈키는 도모요가 졸업한 중학교에 가서 도모요가 기계체조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학교에는 그런 동아리, 체조부 같은 동아리가 없었어요. 이에 실망해서 돌아 나오는데 한 교직원이 자신이 도모요와 비슷한 시기에 이 중학교를 같이 다녔고 학교 앞에 체조 클럽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유즈키는 다시 그 체조 클럽을 방문하게 되고 체조 클럽에 오랫동안 근무한 후에 은퇴한 코치를 만나게 되는데요. 코치에게 도모요의 중학교 때 사진을 보여주지만 알지를 못해요. 결국 도모요의 과거를 체조 클럽을 통해 찾으려던 유즈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한 늙은 코치가 우연히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 중에 하나를 보고 유즈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진에는 현재의 카자미와 똑같이 생긴 중학생 여자아이가 마루 운동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소름 끼치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학생 여자아이가 이제 카자미의 사실은 친엄마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사진을 통해서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이 카자미와 똑같이 닮은 사진 속의 여자아이가 카자미의 친엄마이고요. 그녀의 이름은 히로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성이었어요. 히로에예요. 이 누구냐면은 히다의 부인인 도모요, 자살한 이 카자미가 엄마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그 히다의 부인인 도모요와는 친한 친구였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 성인이 된 히로에는 유부남인 가미조와의 사이에 이제 불륜 관계가 됩니다. 가미조와의 사이에 딸아이를 낳게 됩니다. 딸아이를. 이 가미조는 아니죠. 딸아이를 낳게 되고. 그런데 가미조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카자미죠. 카자미. 근데 하필이면 이 가미조의 아내인 세스코도 거의 동시에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미조라는 남자가 양쪽에서 딸을 낳은 거예요. 예, 히로에한테도 낳고, 이거 불륜해서 낳고, 세스코는 자기 부인이고, 이제. 본처. 예, 본처고. 동시에 낳게 되는데, 이 히로에, 이 불륜 상대인 히로에는 축복받으면서 자랄 이 세스코의 딸에게 너무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아기를 유괴해 왔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그 유괴해 온 아이가 죽게 됩니다. 죽어버리게 돼요. 자기 아이는 또 있죠. 근데 이에 이 히로에는 너무나 이 죄책감을 갖게 되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불을 질러서 자살하는데 그때 같이 발견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고 유괴해온 아이, 가미조와 이 그 세스코 사이에 난, 본처 사이에 난 그 아이를 데리고 죽게 돼요. 근데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아이는, 자신이 낳은 아기는 그때 친한 친구였던 도모요에게 길러달라고 맡긴 것입니다. 이 도모요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인 히다가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꾸밀 수가 있었고요. 남편인 히다가 전지훈련에서 돌아왔을 때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모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해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즉 이 카자미는 가미조와 세스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가미조와 불륜 상대였던 히로에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히다는 가미조와 세스코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착각했던 것이죠. 신문 기사에 그렇게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일련의 일들을 딸인 카자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 히다가 카자미를 만나고 있는데 문자가 한 통이 와요.
문자를 보낸 인물은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가미조와 세스코의 아들로부터 옵니다. 히다는 전에 한번 그를 문병을 간 적이 있어서 알고 있는 사이인데요. 그가 보내온 문자는 카자미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다 털어놓는데 자신이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보낸 게 아니고 아버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걸로 이제 경찰은 알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보낸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 있는. 자신은 자살로 이제 결국 삶을 마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연인즉슨 뭐냐면요. 가미조는 자신의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알자 골수 이식을 위해 그동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카자미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혈병에 걸린 아들은 아주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증오했어요. 아버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생이 엉클어진 카자미에게 출생의 비밀마저 알려주게 되면 그녀가 받을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자미와 아버지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협박 편지를 보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별 효과가 없자 셔틀버스의 브레이크에 모종의 장치를 해서 이 셔틀버스 사고도 이 아들이 꾸민 거였어요. 장치를 해서 차가 사고가 나면 카자미가 다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골수이식은 물 건너가게 된다는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신의 아버지인 가미조가 그 셔틀버스에 타게 되고 결국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가 죽게 되거든요. 네. 모든 사건이 종료되었지만 히다는 자신이 기른 딸인 카자미를 이제는 자신의 품 안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소설이 막을 내립니다. 네.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예. 이게 아니, 지금 교수님도 정리하시느라 한참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한데 이거를 보통 뭐 웬만한 작품도 한참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이거 훨씬 더 많은 시간 할애하죠. 그러니까 소설을 읽은 분들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읽지 않은 분들은 이게 사람 이름도 뭐 여러 나오고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한 플롯이었는지 몰랐고요. 복잡합니다. 이 히가시노게이고 작가 자체도 이 정도의 플롯을 생각해내고 등장인물을 하려면 어디다가 막 적어놓고 인물 관계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도 그려놓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쉽지 같죠. 않습니다. 교수님, 요거 아주 짧게 촌평해 놓으신 게 또 있네요. 있습니다. 약간 좀 억지스러운 설정도 좀 나와요. 왜냐면 백혈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들이 뭐 셔틀버스 테러를 일으켰다 뭐 이런 것도 좀 억지스러운 설정이 있지만 그래도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듯이 뭐 재능 과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그렇죠. 뭐 희망 그런 아주 또 메시지도 있는 작품이에요.